네, 고전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 오늘은 유토피아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본 영상은 우리 생글 교육에 함께 일하고 계신 각지점 선생님들을 위해서, 각지점 원장님들을 위해서 일단은 녹화를 하는 중이고요. 그 외에 뭐 고전을 한번 스스로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또 학생일지라도 이 본 영상을 잘 참고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적절한 설명과 함께 친절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유토피아요. 아, 낯선 문체와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유토피아를 펼쳐든 분들은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했다가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는 막막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유명한 토머스 모어입니다. 여기 표지에 보니까 1478년에서 1535년 고시대에 살았던 영국의 인문주의자, 법학자이자 유토피아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또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세한 그 토머스 모어에 대한 정보는 위키백과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책을 읽기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소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인문주의자예요. 르네상스 이후로 등장한 이 인문주의의 열풍은 유럽을 휩쓸게 되는 것이죠. 영국은 그 유럽의 사실상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인문주의의 열풍을 좀 늦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식이 보급되고 공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유토피아 같은 책만 하더라도 토머스 모어가 혼자서 어디 처박혀서 쓴 게 아니에요. 이걸 초고를 쓰고 당시에 다른 여러 지역, 유럽 지역의 인문주의자들에게 보내고 또 조언을 듣고 또 누가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첨삭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인문주의자들과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하는 가운데 그 결과물로 뭉탱이로 나온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문주의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공유됐다. 이것은 하나의 그 중세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지식의 보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 시대의 특징이 이 구텐베르크 이후로 뭐죠? 네, 인쇄술이 보급이 돼가지고 각 유럽 도시들마다 인쇄소들이 있어요. 근데 인쇄소 이러면은 우리는 그냥 인쇄 공장, 뭐 책 만드는 공장 이렇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에 인쇄업을 하는 사람들은 죄다 지식인들이에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그 지식을 예, 복제하고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지적인 장치로서 인쇄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서도 이 누구한테 헌사가 돼 있냐면 피터 헬레스라고 그 인쇄업자예요. 그 피터 헬레스가 이제 유토피아가 완성되고 또 확산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도움도 많이 주기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의 인문주의자들이 함께 노력한 공동의 산물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헨리 8세, 네. 헨리 7세 때 등용됐다가 이 토마스 모어가 개겼어요 좀. 그래서 잘려요. 그 다음에 헨리 8세가 이 젊은 토머스 모어를 다시 재등용해서 아주 곁에다 두고 왕실의 고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헨리 8세의 중요한 어떤 생각의 변화, 사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해 이 단호한 입장을 가졌던 토머스 모어가 나중에는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죠. 원래는 거열형이었어요. 찢어 죽이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봐줘서 이제 참수형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네, 가까이 두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최측근을 목을 잘라서 한 달 동안 걸어놨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싫어했나 봐요.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헨리 8세는 당연히 당시에 유럽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다 죄다 카톨릭이니까 친카톨릭적인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루터를 까는 편지를 또 이 토머스 모어가 계속 보내요. 또 그 과정을 헨리 8세가 엄청 박수 쳐주면서 재밌게 즐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헨리 8세가 개신교적인 인물이 전혀 아닌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죠. 자기의 첫 번째 부인, 원래 형수였던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아라곤의 캐서린, 그러니까 최대의 카톨릭 인구를 가진 이 스페인을 옹호해야 되는 교황 입장에선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한 헨리 8세의 이혼을 허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거부합니다.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이 흐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 나도 잉글랜드 처치를 독립하겠다. 그래서 독립된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예, 그렇죠. 반카톨릭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죠. 이제 여기서 토머스 모어와 헨리 8세의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 벌어지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카톨릭 교회의 수장은 당연히 교황이죠. 그러면 독립된 잉글랜드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여기서 이 교회적인 전통에서 보면 성직자가 딱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세속 권력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것이 토마스 모어의 입장이고, 헨리 8세는 반대로 본인이 수장령을 내려서 내가 국가의 왕이자 교회의 머리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큰 이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앤 불린과의 사이에서 이혼하고 재혼한 앤 불린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헨리 8세에게 이제 토마스 모어가 그건 안 된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나흘 뒤에 바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제 권력, 가뜩이나 이제 토마스 모어가 인문주의자다 보니까 전제 권력을 굉장히 싫어해요. 전제 권력에 도전하고 반대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카톨릭 교회를 옹호했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수호 성인으로 토마스 모어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신교 진영에서는요, 이 사람 아주 개신교를 심각하게 탄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화형. 네. 물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문주의자가 광장에서 사람들 태워 죽이냐, 말도 안 된다. 휴머니스트 아니냐, 인문주의자 바꾸면. 이 전과 후의 다른 사법 장관들과 비교해 보면 토마스 모어는 아주 양반입니다. 네, 아주 양반이에요. 그 정도면 아주 인간에 대한 존중을 해주면서 형벌을 가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인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경은 이쯤 하고요. 이 유토피아라는 책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일단 국가 정치 철학을 논하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책이 서양에서는 당연히 플라톤의 국가죠. 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나오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이 정치 사상적인 책을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로마의 어떤 정치가들도 있었고 다양한 학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국가관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다시 재조합해보는 시도는 거의 뭐 유토피아가 그 오랜 공백을 깨고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물론 플라톤의 국가에도 나옵니다만,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완전한 이상국가의 형태로 강조되고 있는 책이 이 책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빨갱이의 책입니까? 또 이렇게 이 질문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500년 동안 읽히는 책을 뭐 그런 식으로 이 색깔론으로 따지시면 안 되겠죠, 그죠? 고전입니다. 500년 묵은 책 중에 지금까지 읽히는 책 몇 권이나 된다고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삐딱하게 편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책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요, 책의 구성을 논하자면 요 문예출판사 책을 제가 들고 있는데 작품 소개를 초반에 잘 해놨어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본, 구성 얘기보다도 여기 나오는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인물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에 관련된 인물들, 편지를 주고받았던 인문주의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봐두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작가인 토마스 모어와 토마스 모어의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우신예찬을 쓴 또 유명한 인문주의자가 있죠.
그렇죠.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가 이 토마스 모어의 집에서 우신예찬을 썼다 그래요. 또 우신예찬의 영향을 받아서 유토피아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 둘의 이 관계는 참 재미있습니다. 또 이어서 페트 힐레스가 나오고 있죠. 또 프랑스의 고전을 연구했던 라틴어 헬라어에 능통했던 기욤 비데가 있고요. 뭐 등등등등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책 구성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서신들이에요. 유토피아가 편찬되고 또 개정이 나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오고 갔던 수많은 편지들이 앞부분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어요. 본서에서는 무려 70페이지까지가 오간 편지들입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나요? 뭐 굳이 다 읽지는 마시고, 요거는 사실은 책이 써진 다음에 오고 가면서 붙여진 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유토피아 전체 1권, 2권으로 나눠진 본서를 다 읽고 나서 서신을 보시면 좀 더 잘 명료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서신부터 읽다가 이거 이제 50페이지 넘거든요. 이거 읽다가 재미없어 하고 책 던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네, 굳이 안 땡기면 읽지는 마십시오. 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장면만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우선 토마스 모어가 자신의 스폰서였던 피터 힐레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수록된 편지, 한 문단만 일단 읽을게요. 매우 송구스럽게도 친애하는 페터 힐레스 씨, 저는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야 당신께 유토피아의 정치체제에 관한 이 작은 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분명 6주 안에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문제를 발견하거나 배열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크게 수고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제가 할 일은 당신과 제가 라파엘 휘트로다이우스 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뿐이었습니다. 라파엘 휘트로다이우스는 가공의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이름 뜻이 이제 가짜를 말하는 사람처럼 이라는 의미를 살짝 갖고 있는 그리스 이름을 조합해 낸 거예요. 일부러 가공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는 라파엘 휘트로다이오스의 목소리를 빌려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도 토마스 모어가 나와요. 그것은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허구의 이 껍데기를 갖고 있습니다. 라파엘 휘트로다이우스 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문체를 염려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즉석에서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그는 라틴어보다 오히려 히라버에 능통하였음에도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의 소박한 말투를 그대로 옮겨 놓을수록 더욱 있는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저는 있었던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을 유일한 저술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섬에 갔다 와서 들려준 이야기를 토마스 모어가 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읽다 보면 그렇죠. 27쪽에 보시면 요렇게 육행시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저도 라틴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고전을 읽는 사람이 라틴어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헬라어는 조금 알아요. 단어 모르지만 맨 윗줄에 한 단어와 맨 아랫줄에 한 단어는 읽히네요. 그죠? 똑같이 유토피아라고 써 있는데 앞에 시작되는 글자가 달라요. 맨 앞에 위에 나온 것은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고, 맨 밑에는 좋다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는 두 가지의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들어 있는 셈이 돼요. 그러면 맨 위에 거는 뭡니까? 부정이니까 토포스 없다. 지역. 그러면 앞에 부정 없다. 없는 곳이라는 뜻이 돼요. 동시에 앞에 접두사를 좋다라는 걸로 바꿔서 붙여버리는 순간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고 이상적인 국가이자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중의적인 뜻을 이 한 단어에 담아냈어요. 천재적이죠 벌써. 유토피아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들은 가르치다 보면 주토피아는 그럼 뭐예요? 하고 심각하게 묻습니다. 동물원이라는 주와 유토피아를 합성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동물들이 겁나 행복합니다. 그런 곳은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그 유토피아 표지에 나와 있는 지도가 있어요.
2부에 보시면 유토피아의 땅의 생김새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걸 토대로 가상의 그림을 그려 본 것입니다. 또 읽다 보면 다양한 읽을 거리들 있지만 심지어는 유토피아의 알파벳도 이 상상으로 만들어냈어요.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서신에서 마지막 여기에 수록된 이 프랑스의 고전주의자 기욤 비데가 토마스 럽셋에게 인사를 하는 편지에서 일부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60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 당시에 그 인문주의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 잘못된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시민법과 교회법이라는 두 가지 법률이 이중 심판을 자행하는 나라들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적인 그 법 집행의 불이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는데 교회도 당시에 이제 재판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것은 인문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수용할 수 없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르네상스 인문주의 나오면 그것은 아예 기독교 자체를 없애고 이제는 인간 이성만을 쫙 강조하는 것이야 라고 계몽주의하고 자꾸 섞는 분들이 계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 시절은 일단은 기독교는 바닥에 엄청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유토피아라는 책의 어떤 사상도 굉장히 어떤 그 수도원적인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63쪽 세 번째 줄 보시겠어요? 63쪽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모든 재화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상호 호의와 공동 소유의 피타고라스적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피타고라스 공동체 있었잖아요. 수도사들처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니아스가 공동소유 율법을 위반했을 때 그의 죽음으로써 이를 확고히 다지셨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는 몇 권의 책에 이르는 오늘날의 시민법 체계와 최근의 교황 칙령 등을 적어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폐기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법률들이 지혜의 상아탑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상호 호의, 공동소유, 이것은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수도원 공동체처럼 만들어지는 완벽한 경제적인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공동 소유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토피아라는 곳은 그래요. 공산국가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 공산국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책은 긍정만 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부분인데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어떤 곳이냐 유토피아가 63쪽 맨 아랫줄부터 살짝 읽어볼게요. 우선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시민들 모두가 공평하게 함이 그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모두에게 모든 점에서 충실하고 완전한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평온에 대한 변함없는 완강한 사랑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보화에 대한 극단적 무관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요. 유토피아에는 화폐가 없고 금이라는 그 금속의 가치가 전혀 존중되고 있지 않은 세상이에요. 아주 놀라운 이상적인 이야기겠죠. 그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금보기를 돌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견금 녀석이다. 그 녀석은 어느 녀석이냐? 금보기는 돌과 같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 책에서 도전하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있는 한 화폐라는 것이 통용되고 금이라는 것이 그 교환 가치로서의 절대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이 절대로 행복한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가장 본질에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서신들은 대략 훑어보시고 마지막에 다 읽은 다음에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본서의 구성은 제1권이 있고 제2권이 있어요. 제1권이 그 현실 비판입니다. 주로 영국의 정치 현실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 비판. 그 다음에 2권이 드디어 이제 유토피아라는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제도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파엘 휘툴로다이오스라는 사람이 그곳을 다녀와서 기행문을 이 책을 보면 이제 기행문을 보듯이 라파엘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 나라를 눈앞에 그려보게 되는 것이죠. 뭐가 먼저 쓰였을까요?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1권 비판, 현실 비판이 먼저 나오고 2권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나왔던 것은 유토피아 섬 얘기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썼고 논리적 순서에 따라 그걸 1권에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권부터 읽어야 되나요? 2권부터 읽어야 되나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겠지만 일단 책이 그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다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1권 현실 비판 내용입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거 다 읽어요, 같이. 네, 제가 거의 낭독을 해가면서 쫙 읽으면서 풀이하고요. 목이 터져라. 그리고 이제 숙제로 아이들이 이 읽어오면 읽은 부분들을 가지고 탈탈 털어서 또 몇 페이지에 몇 문단 펴봐. 그건 무슨 뜻이었을까? 몇 페이지에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 너는 어떻게 이해했니? 묻고 답하면서 확인을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수업을 저희 생글 교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매우 무식한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대한 그 맛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73페이지 드디어 제 1권 첫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온갖 교양을 두루 갖춘 위대한 불굴의 영국 왕 헨리 8세는 거룩한 카스티아의 왕 카를로스와 사소하지 않은 문제로 논쟁을 벌이던 차에 논쟁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두가 성원하는 가운데 최근 문서관리장관으로 등용한 더없이 훌륭한 커스버트 턴스톨을 대사로 뽑아 플랑드르로 보내매 그를 동반하여 보자토록 나를 교섭 책임자로 지목하여 함께 파견했다. 나는 여기서 턴스톨을 칭송하지 않겠는바 내 말이 우정에 치우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둘째치고 그의 인품과 학식은 참으로 깊고 높아서 내가 무어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거로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는 등불로 태양을 밝히는 꼴이기 때문이다. 카를로스 왕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미리 약속한 대로 비르헤에서 만났다. 이들이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우두머리는 비르헤 시장으로 대단히 저명한 사람이 맡았으며 이들의 입과 가슴은 카셀 수도원장 졸주 드 템세크가 맡았다. 수도원장은 갈고 닦기도 대단히 했으나 원체 타고난 말솜씨를 갖고 있었으며 법률적 지식 또한 상당히 있는데 그는 재능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적 사안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다. 몇 차례 만났으나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에 그들은 며칠 말미를 두고 우리와 헤어져 브뤼셀로 돌아가 카를로스 왕의 뜻을 살피게 되었다. 그 사이 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안트베르펜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다른 무엇보다 반가운 일은 페터 헬렛을 만난 것이었다. 그는 안트페르펜 태생으로 고향에서 크게 신망을 얻어 유력한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는데 장래 최고 관직에 이를 만한 유망주라 하기는 바 그는 누구보다 배움이 많고 인품이 뛰어난 젊은이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량하고 학식이 높았으며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성실했다. 특히 친구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사랑과 신의와 성심을 보였기로 우정에 속하는 모든 일에서 그와 견줄 사람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듯 싶다. 그는 누구보다 겸손했으며 가식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지혜로움과 소복함을 겸비했다. 더불어 그의 화술은 유쾌하고 악이 없는 익살로 넘쳐났으니 조국과 집과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간절한 미상의 그리움을 그와 나눈 매우 달가운 교분과 매우 달콤한 대화 덕분에 꽤나 완화시킬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안트페르펜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던 참에 우연히 페터 힐러스가 어떤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내는 노년의 문턱을 넘어선 나이에 빛에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턱선을 길게 기르고 어깨에는 외투를 아무렇게나 늘어뜨려 걸치고 있었다. 얼굴과 옷매무새로 밀어보건대 선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페터 힐러스가 나를 발견하고는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인사에 막 답하는 순간 나를 이끌며 말했다. 저분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을 가리켰다. 저분을 모시고 방금 당신께 가르던 참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오신다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실로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면 저분 때문에 환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분을 제외한다면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미지의 나라와 거기 사는 인민에 관한 이야기를 저분만큼 자세히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저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제 추측이 과히 틀리지 않은 듯합니다. 첫눈에 저는 저분이 선원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무척 잘못 짚으셨습니다. 그는 말했다. 저분은 바다 여행을 하셨을 때 유명한 선원 팔리누루스로서가 아니라 모험가 오디세우스처럼 하셨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플라톤과 같은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웬고하니 저분은 라파엘 휘툴로다이우스시라고 하는데 라틴어를 모르지 않으며 히라보의 조예가 상당히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철학에 관심이 많은 까닭에 라틴어보다는 히라보에 더 깊게 공부하셨답니다. 저분은 철학 분야에서 세네카나 키케로를 제외한다면 그리 중요하다 여길 만한 글이 라틴어로 쓰인 애는 드물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로마 고향은 루시타니아입니다. 입니다만 형제들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맡겨두고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욕심에 유명한 사람 이름 나오네요. 아메리고 베스푸치 일행에 합류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파엘이 마치 아메리고 베스푸치와 함께 이 대양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유토피아라는 섬에 들어가게 돼서 그 나라의 여러 형태와 제도를 알고 와서 말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조금 건너져 볼까요? 라파엘 휘툴로다이우스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라파엘 씨, 당신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이면 국왕에게 봉사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높여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라파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자기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왜냐? 자, 일단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행복감을 얻을 수 없다. 82쪽의 중간쯤 보면 라파엘 휘툴로다이우스 씨가 말했다. 제 마음에 꺼려지는 길을 통해 과연 제가 더욱 유복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관대작들 가운데 누구도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권력자들의 우정을 얻으려 애걸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많거니와 저나 혹 저와 같은 몇 사람이 거기에 끼지 않더라도 그것이 커다란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섬기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로 오늘날 그 왕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또 비판하죠. 83쪽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라파엘을 말이죠. 하나같이 군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평화를 위한 기술을 돌보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영토를 얻을 것인가에 몰두할 뿐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84쪽 두 번째 줄에는 이제 왕의 신하들에 대한 비판이죠. 게다가 왕의 강요로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미 충분히 현명하거나 혹은 적어도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다만 그들이 듣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아무리 어리석은 소리를 내도 이에 아부하고 동의하는 소리뿐입니다. 그래서 욕심꾸러기 왕과 이 멍청한 대신들이 있는 그 판에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그 영국에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비판도 깨알깨알 빼놓지 않고 있죠. 대표적인 게 85쪽 5번째 줄, 6번째 줄이네요. 영국에 대한 비판이죠. 거기 7번째 줄입니다. 영국 서부 지방 사람들이 왕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가련하게도 무참히 도륙당한 사건 하면서 맨 밑에 주석 7번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와 있죠. 바로 이런 비인도적인 왕의 폭력적 진압에 대한 인문주의자로서의 비판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존 모턴 추기경과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존 모턴 추기경은 원래 이제 이 토머스 모어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존 모턴은 토머스 모어가 정치인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줬던 사람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이 작품에서도 아주 현명한 사람으로 등장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존 모턴과 또 라파엘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영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라파엘이 가하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엄격한 법 집행. 당시 영국에는 조금만 이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교수형이나 이런 걸로 이 극형을 당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86쪽 밑에서 5번째 줄 보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추기경 앞에서 감히 생각한 대로 말했습니다. 놀라울 것도 아닙니다. 절도범에 대한 이런 식의 처벌은 엄중한 처벌, 오히려 정의에 위배될 뿐 공익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도에 대한 처벌, 이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 절도를 막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87쪽의 7번째 줄 보시면 절도범에게 가혹하고 무거운 처벌 조항만을 추가하려더니 잘못된 거다. 오히려 이들에게 어떻게 해라. 먹고 살 방도를 찾아줄 것을 궁리하며 이들이 도적질을 택하여 마침내 생명을 잃는 엄한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도모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절도범이 되느냐? 그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절도만 저지르면 무조건 이 극형을 가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냐? 당시에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고 절도범들이 나오냐? 영국의 경우에 우리 91쪽 한 6번째 줄 정도에 보시겠어요? 자, 전쟁 때문이죠. 엄청난 수의 병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오히려 평화에 저해가 될 뿐 국가에 전혀 무익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들을 도둑질로 내모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 하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영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 강조되고 있어요. 이러자 추기경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입니다. 양들은 흔히 온순하고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듣기로 양들이 사나워지고 개걸스러워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인간들마저 집어삼킬 정도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배경 설명이 살짝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당시에 영국의 양모 산업이 막 발전해가는 중에 있었어요. 자, 그러자 지주들은 소작농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것보다 목장으로 땅을 경영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득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농지를 없애고 목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 울타리치다, 인클로즈. 그래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마 언젠가 교과서에서 읽었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인클로저 운동이에요. 그래서 목장 만드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주들은 이제 당연히 큰 부자가 되죠. 문제는 땅을 빼앗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면 농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딘가 이 날품팔이가 되거나 숲속에 들어가서 이 도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땅 주인이 양모를 뭐랄까 상품으로 가공하는 그 공정을 하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공업이죠. 공장제 수공업. 거기에 노동자로 들어가거나 뭐 요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클로저 운동이 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었는지 이 토마스 모어는 중농주의자거든요. 중농주의자. 멋이 중원디 농사가 중어다. 중농주의자 토마스 모어는 요 비판을 가하는 거죠. 사람 잡아먹는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곡물 가격은 크게 오르고 이 자본가들은 아주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파엘은 그런 영국의 이러저러한 문제를 쫙 언급을 하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갑니다. 보시겠어요? 94페이지의 그 두 번째 문단부터. 문단이 좀 길긴 한데 토머스 모어의 목소리를 여기서 한번 느껴보시죠. 이런 물자난과 생필품 품귀를 더욱 부추기는 것은 무분별한 사치생활입니다. 귀족들의 하인들과 고용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농부들까지 거의 모든 사회계급의 호사스러운 옷과 사치스러운 음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술집이며 육각이 질비하고 매운 꿀과 그에 버금가는 포도주 가게와 맥주집들이 널렸으며 그곳에서는 부적절한 도박이 벌어지는데 주사위, 딱지, 주사위통, 공, 구슬, 원반 등을 가지고 갖가지 노름이 펼쳐지니 이로써 가진 돈을 모조리 탕진한 노름의 사제들은 결국 도둑질로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치명적인 역병을 몰아내시라. 농가와 농촌 마을을 황폐화시킨 사람들이 이를 복구하게 하시라. 아니면 적어도 이를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려는 자들에게 양도하게 하시라. 부자들이 이렇듯 사들이고 흡사 독점적 지위를 얻지 못하게 단속하시라. 한가하게 먹고 노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기를, 농업이 다시 살아나기를, 양모 가공업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어 놀고 있는 대중에게 그들이 가난에 모지겨 도적이 되었건 혹은 유랑한 자들이 되었건 혹은 지금은 게으른 하인으로 돼 장래 도적이 될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 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유익한 기업이 되길 하면서 영국의 당시에 수많은 불의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고 있어요. 읽으면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은 잘 없습니다. 여기 106쪽, 107쪽에 보면
그 존 모트경과 라파엘과 이렇게 식사를 한 자리에 누가 한 명이 또 끼어들어요. 이 탁발 수도승 하나가 끼어드는데 이 탁발 수도승은 이제 글쎄요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로 치면 그 스님들이 이렇게 시주 요청하고 다니는 그런 부류예요. 이 탁발 수도승들이 이제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검소하고 오직 경전 연구와 다양한 고전 필사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이 탁발 수도성과 대화하는 내용의 특징이 이 사람 끊임없이 성서를 인용을 해요. 성서를 인용을 하는데 이 부적절한 인용들,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인용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의도적으로 이 탁발 수도승들 또 다른 인민의 착취자로 이 움직여지고 있는 어떤 특정 종교 세력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플라톤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상국가. 자, 플라톤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그렇죠. 플라톤은 소위 철인 정치, 철학자가 최종 지도자가 돼서 그 철학자의 모든 권력이 위임된 상태의 완벽한 이상국가가 나올 수 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철학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이 교육 체계며 법 체계를 디자인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논쟁 속에서 펼쳐내는 게 이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철인 정치죠. 자, 그렇다면 이 어떤 철학이 필요할까요?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상국가인 유토피아라는 나라가 움직여진 데 있어서 어떤 철학이 필요할까요? 여기서도 여전히 플라톤 국가에서 착안한 그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지도자를 어떻게 뽑는지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할까 하다가 요거 2부에서 어차피 나오니까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 구조, 조직, 정치 체제를 그렇게 보기로 하고 공산주의 얘기를 좀 보죠. 네. 왜 빨리 안 찾으죠? 여기 표시났네. 자, 여기입니다. 127쪽. 127쪽 확 건너뛰죠? 두 번째 줄. 친애하는 무엇이, 사실 제가 가진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사유재산 제도가 시행되고 돈이 모든 것에 척도가 되는 곳에서는 어디서고 국가가 정의롭게 다스려지거나 번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선생님께서는 온갖 훌륭한 것들을 사악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곳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거나 혹은 모든 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차지하는 곳에서 행복이 실현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 소수의 사람들은 늘 불안할 테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늘 극단적으로 가난할 테니 말입니다. 정확히 그렇죠. 네. 사유재산 제도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나라의 표본이 이제 미국이죠, 미국.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합니다. 네. 500년 전에 이미 이 부분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론이죠. 128쪽에 세 번째 줄 보면 이런 점들을 심사숙고하면서 저는 점점 플라톤의 생각에 가까워졌으며 모든 재화를 모두에게 공히 평등하게 나누자는 법률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 플라톤의 주장에 차츰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만인 중에 현명한 플라톤은 국가의 안녕을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은 재화의 공평한 분배에 있다는 것을 손쉽게 내다보았습니다. 공평한 분배.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얘기입니다. 130쪽의 두 번째 문단. 고로 저는 확신하거니와 사유재산 제도가 완전히 절폐되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재화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배분되고 죽을 운명의 인간들이 만사의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라파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상 국가는 사유재산 제도가 철폐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면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토마스 모어는 거기에 대한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실 둘 다 토마스 모어가 주고받는 얘기겠죠. 131쪽 두 번째 문단이에요. 나는 말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곳에서는 분명 유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노동의 동기가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은 게으르게 보내려는 곳에서 사람들은 일에서 손을 떼니 어떻게 재화가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와우! 이거는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죠. 야, 아니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유토피아를 엄청나게들 공부하고 인용했는데 왜 요건 뺐냐고 요거는. 야, 이 고전을 치우치게 읽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하죠. 네, 저자는 이제 이 사유재산 제도가 진짜로 철폐됐을 때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라파엘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빼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재화가 풍성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소련이 망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대단한 책이네요. 20세기까지도 20세기의 역사까지도 관통하는 어떤 흔적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날도 분배냐 자유냐,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이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를 겪고 있죠. 그래서 분배, 복지를 신경 쓸 것이냐, 정부의 사이즈를 더 키울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정부로 자유를 마음껏 보장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냐. 이번에 코로나19 이후로 아마도 좀 더 분배와 복지 쪽에 치중하는 좀 더 덩치 큰 정부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겠죠. 네. 하여튼 여전히 평등이냐 자유냐 요거는 인류가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그 황금률이란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그때그때에 맞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유토피아 같이 500년 묵은 고전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늠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건너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스콜라 철학 얘기도 조금 건너뛰었고, 그거는 유토피아 2권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렇게 듬성듬성 건너뛰었지만 그러나 유토피아를 어떻게 읽기 시작해야 됐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정리가 됐으리라 또 되셨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1권을 완독한 상태에서 1권 완독한 상태에서 우리 같이 다음 시간에 2권을 또 2권은 좀 더 자세하게 페이지를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볼 거니까 웬만하면 2권도 다 읽어오신 상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토피아 이렇게 해서 제 1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